동아시아 수업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죠. 너무 이쁘죠? 네. 조지의 3대 미녀. 이로 밝힐 수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7반 학생들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몇몇 친구들의 이렇게 압박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찍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16세기에서 19세기의 동아시아 사회의 그런 변화 모습들에 대해서 간략이라고 하기엔 양이 좀 있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니네들이 더 긴장한 것 같아요. 앞에서 표정이 막 혜정이는 이제 웃음기가 좀 더네요. 다슬이 평소 같지 않네요? 저요? 네. 긴장했어. 다슬이가 많이 긴장했어요. 앞에서 얼굴을 봤더니. 네. 그래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제 어떤 변화의 모습인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 부분, 그 다음에 대부분 경제 부분이죠. 경제 부분과 정치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와 문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건데요. 우선은 정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에도막부라는 게 이제 임진전쟁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에도막부의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막번 체제라고 불러요. 이 막번 체제는 줄임말인데 바로 막부와 지방을 우리가 번이라고 부르거든요. 지방의 이 지역 정부를. 그래서 지방의 세력인 막번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우리가 막번 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힘도 굉장히 많이 부여했지만 이 에도막부에서는 중앙의 힘이 굉장히 강한 시스템이 바로 이 막번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이 17세기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체제가 동요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 도쿠가와 요시무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기억하시죠? 에도막부를 세운 사람. 그 이후에 이 동요하는 것들을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 요시무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사람의 막 무슨 개혁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무너져갔던 체제를 안정시켰구나 라고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어느 왕조나 마찬가지지만 후기로 가면은 항상 살기가 힘들어지죠.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에도막부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특별히 재정이 굉장히 약화돼요.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쌀 생산량이 높아지고 쌀로 세금을 받으면서 쌀 가격의 이 변동 때문에 이 세금을 받는 납부와 지방 다이묘 세력의 재정이 약화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배자들은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손해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또 하필 여러 가지 기근,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서 일어난 반란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키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일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핵심은 막번 체제로 구성된 에도막부 개혁하기 위해 요시무네의 개혁이 있었고 후기에는 재정이 약화되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게 되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다. 그게 이키다. 요 세 단어 집중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으로 넘어가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임진전쟁이 때는 이제 선조였죠.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을 취하죠. 이때 대외관계가 어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살펴봤었죠. 대외관계가 어땠냐면 후금, 청나라가 엄청 세지고 있었습니다. 후금이 세지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중립외교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명나라를 받드는 세력이 있었고 바로 이 인조와 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광해군을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는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조반정 이후에 누가 권력을 잡게 되냐면 요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참고로 이 색상은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칠하는 거 알죠? 네, 가끔 색상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쩔?
서인들이 중심이 되고 남인들이 이제 야당으로 소수로 참여하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숙종이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됐는데 그 이후에 숙종 때 이제 환국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장희빈 인현왕후 이와 연관이 돼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일당 전제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야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당들을 막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정조 임금이었고 이들이 취한 정책이 골고루 등용한다라고 해서 탕평 정책이었죠. 여러분들 우리 급식하면 탕평채 이런 거 먹어본 적 있나요? 네. 네. 긴장했는지 왜 이래? 네. 먹어본 적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이제 골고루 한다라고 해서. 하지만 영종조 강함왕이 물러난 이후에 어때요? 어린 임금들이 즉위를 하게 되고 그 어린 임금의 외가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세도 정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가 혼란하니까 백성들이 살기 어렵게 되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대표적인 조선 후기 농민 반란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홍경래인왕, 몰락한 양반. 이때 이제 신분제도 많이 동요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표자였던 홍경래인왕과 진주 농민 봉기가 대표적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게 여기 핵심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레 왕조, 얘들이 수도가 지금의 하노이 지역인 탕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얘들도 이제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유교 국가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이제 참파라고 하는 지역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력을 확대하지만 결국에 힘이 약화되게 되죠. 그래서 떠있던 왕조를 거쳐서 바로 응우의 왕조. 사실 떠있던 왕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레왕조, 그다음에 응우의 왕조입니다. 이 응우의 왕조는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한테 침략을 당하잖아요. 그때 요 응우의 왕조가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응우의 왕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나라를 무찌르면서 성장했었던 이 남비엣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 후에 자금성을 이제 건축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응우의 왕조의 수도는 후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케이? 이게 베트남까지의 정치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경제 부분을 보죠. 이 경제 부분이 그 수능에도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잘 나오냐면 요 시기를 한꺼번에 물어봅니다. 요 시기는 어떤 시대냐면 경제가 성장한 시기예요. 농업 생산력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물건이 많이 남게 되고 어때요? 그 물건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시장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시장에 내다 팔 것들을 또 만들게 되는 수공업이나 상업 이런 것들이 발전한 시대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각 나라의 용어별로 좀 나눠 놓은 것 뿐이에요. 그게 다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명나라,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상인들 잘 알아두세요. 산시 상인이 대표적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던 사람들. 또 이제 후이저우 상인도 있죠. 거의 이 상인 많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업으로 발전한 도시들, 수공업으로 발전한 도시들이 나오니 그게 수저우, 양저우, 항커우, 광저우, 뭐 당연히 수도였던 베이징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죠? 서울. 옛날에는 뭐라고 부르죠? 한양이라고 불렀죠. 네. 한양이 제일 발전을 하고요. 지방 곳곳에도 장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장시라고 하고요. 이 시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나타나니 경강상인, 그다음에 인삼, 송상, 그다음에 일본과 거래했던 내상, 만상 등 이러한 상인들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역을 예를 들어 많이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에도 시대인데 이 상업이 발전하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했었던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산킹 코타이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까 막번 체제였죠. 막번 체제. 그래서 에도에 그 막부가 있는데
되는데 막부에 지방의 이 번들, 다이노들이 정기적으로 인사를 오도록 한 거예요. 인사를 오다 보니까 어때요? 그 도로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맨손으로 올 수가 있나요? 없죠. 누구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물건을 가지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행위를 발전하게 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이 정기적으로 에도에 인사를 오게 하면서도 또 다이묘들, 지방 세력들의 가족들을 에도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인질적 성격이 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병농 분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무사와 농민들이 따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지역이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상업도시와 농촌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무기를 못 가지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때 상인들을 중심으로 살았던 지역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무사들이 같이 살았는데요. 그 지역이 조카마치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바로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냐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한꺼번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전쟁이 거의 없어요. 이 시기. 그래서 임진전쟁, 병자전쟁 이후에 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의 시대에 사망률이 떨어졌던 것이죠. 근데 물론 전쟁이 많이 없지만 어때요? 이제 평화 시대면 항상 내부적인 또 문제가 발생해요. 외부적인 문제가 없으면 내부에서 항상 싸우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7반답게 너무 잘 들어줬네요. 약간 긴장된 얼굴로 괜히 뭔가 말도 못하면서 아주 잘 들어줬고요. 한 편을 찍어서 여러분들의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마음이 편하네요. 제가 또 부지런히 한번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끝난 뒤에 7반의 모습입니다. 네, 역시 우리 3대 미녀만. 네. 야, 꼴찌. 네.